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해서 개각과 여야 국회 대치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3부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재개된 이후 중동 정세 짚어봅니다. 12월 4일 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가 거론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오늘 개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고 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 또 최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까지 이걸 모두 수습하기 위한 개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교체가 유력한 부서는 정치인 출신 부처들입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동안 거론이 돼 왔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최소 6곳에서 7곳 정도 장관 교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교체되는 장관들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되나요? 네, 교체되는 자리엔 주로 비정치권 인사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이 됐고,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LH 사장,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구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나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태희 전 차관이 검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총선 출마 여부가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인데요. 한 장관 이번에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출마를 변수가 아닌 사실상의 좀 상수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한 장관은 개각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음에 있을 뭐 2차 개각이나 혹은 이른바 원포인트, 그러니까 한 장관만 이렇게 콕 집어서 하는 개각 때 차출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현재로서는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장관뿐 아니라 차관 인사도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주목받아온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고 보도가 나와요? 네. 이번 주 중반쯤에 차관급 인사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보도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그 자리에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선임되는 안이 검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후속 인사도 속속 지난 주말에 단행이 됐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신임 대변인의 김수경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대통령 사회통합비서관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여야가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동안 국회는 이렇게 시한을 넘기면 보통 뭐 새해를 좀 임박해두고 거의 뭐 사실 쫓기듯이 예산안을 좀 처리를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좀 밟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여야는 지금까지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탄핵안 처리로 맞붙었던 여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결국 검사 탄핵안만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엔 특검 도입 때문에 여야의 대치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이렇게 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하는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이런 처리를 밀어붙이는 거는 정쟁을 위한 정치특검을 밀어붙인다, 의회 폭거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 특검안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 여야가 오는 8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일단은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8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8일에 이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 민주당은 이 쌍특검을 상정을 해서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주기를 민주당은 내심 뭐 바라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8일에 이 쌍특검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22일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 쌍특검을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법안 처리 후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대응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탈당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의원인 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어요. 네, 총선을 뭐 넉 달쯤 앞두고 이상민 의원이 뭐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뭐 탈당을 할 것이라는 건 뭐 그동안 사실 뭐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실점만 좀 남겨뒀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 의원이 한 말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이 됐다면서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야를 통틀어서 이제 처음 탈당 선언한 네, 건데 각 당 반응 어떤가요? 뭐 일단 여야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수준의 발언들은 좀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탈당이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개딸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까지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이상민 의원의 입당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든 이 의원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 외에도 또 당내 비명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 중에 탈당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네. 의원들도 있습니까? 일단은 좀 집단 탈당, 뭐 이어지는 탈당까지는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이 탈당을 하는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하지만 그런 행동까지 탈당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 출범한 뭐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도 당장 따라서 탈당하겠다는 의사는 현재는 없거든요. 때문에 이번 이 의원의 탈당이 비명계의 탈당 신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도 좀 감신사인데요. 그동안 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또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또 이준석 전 대표까지 만들 수 있는 뭐 신당에 입당한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뭐 이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신당이 성사가 될지도 일단 불투명하고 또 나아가서 성공 여부까지도 뭐 불투명하고 정해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엔 북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이 다음엔 신형 무기를 접경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안보당국이 보고 있다고 하네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북한이 신형 방사포의 전면 배치나 또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 또 뭐 순항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배치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태용 실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이렇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네. 북한과의 연락망 복원에 관한 얘기도 했다는데 그 얘기를 한 취지가 뭡니까? 조 실장이 말한 이 연락망 복원은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복원된 그 군 통신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조 실장은 또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조 실장은 뭐 당장 뭐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한중 정상이 못 만났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국이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을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를 않는다면서 내년 상반기쯤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일각의 우려를 딛고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한중 경색 이런 표현은 일단 아니다. 뭐 선을 그은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경제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고 선전을 해서 퇴직금 같은 뭉칫돈이 대거 몰린 상품이 바로 홍콩 ELS인데요. 이 파생 상품이 큰 손실이 나서 은행들이 급기야
판매를 중단했다고요? 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이 ELS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이 상품이 일단 손실이 지금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요. 뭐 어떤 상품이냐면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장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부분 뭐 3년 만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홍콩 지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 상품은 판매 시점과 비교해서 만기가 됐을 때 지수가 50% 정도 하락을 하면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3년 전쯤에 이 상품이 처음에 판매가 될 때는 그 홍콩 증시가 좋아서 1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만기가 다가왔는데 보니까 지수가 6천 초반대 뭐 거의 절반 반토막 가까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도 이 지수와 연계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니까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따라서 손실도 똑같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동안 지금 약 한 15조 9천억 원 정도나 팔렸습니다. 15조 9천억 원.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게 8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손실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는 금융당국에서도 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손실이 크면 대규모 분쟁도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비를 해야겠어요. 네, 손실이 나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뭐 피해 구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해를 구제를 받으려면 불완전한 상품 판매의 정황,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이 상품을 팔 때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렸는지 또 뭐 부당하게 권유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불완전 상품 판매의 정황들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이런 사례가 지금 뭐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 불완전한 판매가 입증이 돼서 피해자들이 일부 구제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이 불완전한 판매가 확인이 되면 배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 배상 비율 기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번 상황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런 배상 비율을 기준을 만들어주면 일선 은행들이 이 기준을 참고로 해서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는 방식이 현재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현재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네, 일단 그 혼인과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의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째 아이와 또 셋째 아이에 대한 공제액은 현재하고 같은데 둘째 아이에 대한 공제가 5만 원 더 늘어나서 35만 원으로 됐습니다. 또 조손 가구의 지원을 위해서 자녀 세액 공제의 대상자는 손자녀까지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는데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결혼을 하면은 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는 혼인을 할 경우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아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인 한 가정을 기준으로 보면 3억 원까지 이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앞서서 뭐 저희가 그 예산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세법 개정 내용들은 예산안과 함께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말 새 일어났던 항공기 운항에 관한 소식입니다. 베트남 나트랑에서 우리나라 청주로 오는 비행기가 8시간 지연이 됐다고 해요. 네, 무려 8시간이나 지연이 돼서 승객들이 당연히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8시간 중에서 5시간 동안을 이 기내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힘들었을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 뭐 어린아이는 고열 증세 때문에 뭐 조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이 긴 시간 동안 최소한의 먹을거리도 항공사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뭐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까지 지연이 된 거는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륙 직전에 기체 결함이 확인이 돼서 이륙을 못한 건데요. 항공사 측은 보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점검을 하고 이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안전 문제는 최우선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렇게 긴 시간 승객들이 기다렸다면 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비행기 관련 소식 하나 더 볼게요. 폭설 때문에 독일 미넨공항이 폐쇄돼서
여기는 한국인들이 대거 고립이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독일 남부 또 스위스, 체코 뭐 유럽 중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교통 마비 또 정전까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여파로 독일 미넨 공항도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밤부터 폭설로 이제 폐쇄가 됐는데 현재는 또 지금 또 새벽 사이에 조금 일부는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승객 수백 명이 공항에 고립이 돼 있습니다. 이 고립된 승객들 중에는 한국인도 지금 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총영사관 측은 미넨에 눈이 계속 내려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마비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공항과 또 비행사인 루프트한자 측에 연락을 해서 공항 운영이 재개가 되면 한국의 직항편이 빨리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5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권에 조금 춥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등 6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동안 포근하겠고요. 남부와 제주 지방은 오늘 10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영하 3.6도 등 영하권이 많고요. 내일은 서울 기준 영상으로 올라서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오늘 막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쪽의 건조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산지의 대기가 당분간 건조하고요. 그 밖에 영서와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사고로 더 어렵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으로 낙동강 의성휴게소를 조금 지난 곳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삼락에서 초정 사이 정체 사고 여파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기흥 동탄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신갈부터 기흥 동탄까지 정체고 서울 방향으로는 출근 정체로 판교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서울 강남 가비 지역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리 깃발을 꽂은 험지라도 당이 나가라고 하면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지역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깜짝 변신했던 분이 바로 태영호 의원님입니다.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서 어떤 점에 주로 역점을 두셨어요? 우선 저는 한국에 와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이제 타이틀을 안고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저로서는 의회 민주주의라는 이 전혀 새로운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활동했고요. 앞으로 이것이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 향후 남북한의 이제 화해, 통일, 평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을 체험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의정 활동에 점수를 주신다면 한 몇 점 주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저한테 뭐 점수를 준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4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초선이지만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당 전당대회 출마해서 최고위원도 해봤고 네. 또 사퇴하고 당의 징계도 또 받아봤고 그리고 당 국제위원장도 해봤고 지금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초선이지만 간사로도 활동하고 그래서 이 4년이란 기간이 어찌 보면 길게 보면 길고 짧게 보면 짧은데 어쨌든 당 의회 내에서 해볼 수 있는 지금 두루 많이 거친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남구 갑이라는 지역구는 서울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 대표적 우세 지역입니다. 상징 지역이죠. 그렇죠. 예. 이 지역을 이제 의원님한테 공천을 주면서 예. 무엇을 바랐을까요? 아까 뭐 남북 화해도 예. 얘기하셨는데 이게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예. 당에서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2020년 저희가 야당일 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상황은 정권 교체는 매우 힘들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한 20년 집권설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에 아무런 기여도 없던 그런
정치 초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갑에 그때 주었을 때는 국회에 들어가서 이전 정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가지고 좀 치열하게 빡차게 좀 싸워달라라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의미에서 저는 아주 그 전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저는 치열하게 이제 싸웠고 그 과정에 뭐 10시간 이상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채택될 때는 필리버스터도 이제 나가서 했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그나마 기여를 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랬던 그 지역구에서 예. 출마하지 않겠다고 의원님이 최근 선언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선언은 아니고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그 MC가 최근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에 응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남갑시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꽃밭으로 양지로 불리고 있는 것인데 태 의원님이라면 험지에 나가겠느냐 이렇게 아주 바투 질의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받으셨군요. 네, 질문을 받아. 근데 저는 평시에 저는 항상 선당 후사 그다음에 백의종군을 저는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면 선당 후사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출마 선언처럼 불출마 선언처럼 나갔고 또 입장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생각해둔 험지가 어디냐 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생각해둔 험지는 없고 모든 것을 당에 맡겨놓고 당에서 하라는 것으로 저는 나가서 다시 한번 또 치열하게 당을 위해서 싸울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요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 예. 질문인데요. 강남갑 이제 불출마를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에 예. 이제 아까 앞에도 이제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징계권. 예. 그러니까 사실 징계권이 있으면 공천 받을 때 좀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셨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중요한 거는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당에서 제 나름대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당에서 저의 경쟁력을 좀 인정해주고 험지에 나가서 싸우라는 기회를 준다면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만 좀 나가서 다시 한번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 뭐 이렇게 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역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지역 설치 제가 여러 번 것을 둘러봤는데요. 우리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민주당이 워낙 세다고 이제 보여지나요? 특히 이 민주당이 경기도와 수도권에서는 예. 내리 중진들이 2선, 3선, 4선 이렇게 내리한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여하튼 뭐 그 의원님 개인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중진들이 대부분 험지 출마 결단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또 당내에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가운데 그 이뇨한 혁신위가 예. 당 중진이나 지도부 친윤 인사 험지 출마 불출마 권고안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저는 김기현 당 지도부에서 그 혁신위의 안은 공관위로 넘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오늘 4일이 최후 통첩 시한부다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그 입장에서는 저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 체제에 지금 3개 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총선기획단, 그다음에 인재영입위. 그런데 이 3개 위원회가 그 어느 위원회도 당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을 만들면 안 되죠. 이런 김기현 체제란 빅 텐트 안에서 각 위원회가 자기한테 막혀진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전진을 해야지 정념군처럼 언제까지 답변을 내놓으라 이렇게 최후 통첩하거나 뭐 또 뭐 농계 작전을 표현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고. 아니 농계 작전이라는 건 적대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건데 서로 보완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건 아니고 네. 12월 중순이면 공관위가 들어섭니다. 정식 들어서게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흔듭니다. 저는 지금 김기현 체제를 허물고 비대위라는 야전 또 천막을 또 친다. 그렇다고 전투에서 이길까요?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는 전투에 들어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기현 체제라는 그 빅텐트 안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질서 있는 전투 진입.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신의 지역구를 던지고 다른 곳을 선택한 분 중에 하태경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현역들이 버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네.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지역구를 안 가시고 네. 그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구 중에 한 지역구인 그 국민의힘 그 의원이 있는 종로구로 가셨어요. 그게 다소 논란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하태경 의원이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걸 평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험지 출마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 험지란 그럼 어떤 것이냐. 양지와 험지 사이의 구분을 좀 명백히 했으면 한다. 제 나름대로 저는 험지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내리 뭐 재선, 3선 예.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우리 당이 이겨보지 못한 이런 지역을 저는 험지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는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예고된 거긴 한데 여야 통틀어서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 탈당한 것인데요. 의원 탈당이 나름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저는 평가하세요? 그 이상민 의원이 중진입니다. 네. 그리고 저하고 외통위에서도 같이 활동했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런 분의 입에서 거쳤을 수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을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을 표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뭐 이상민 의원님께서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 당에서는 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당이 치려고 하는 지금 김기현 빅텐트를 슈퍼 텐트로 할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태 의원님이 그때가 대정부 질문이었는지 네. 여하튼 이제 저 의원님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좀 약간 심한 말이 있었어요. 쓰레기라고 했죠. 아이고 예. 제가 그 말씀드리긴 좀 뭐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단식을 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한테 네. 다가가서 이제 뭐 조치였나 뭐 여하튼 네. 그런 거를 요구를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마디 하다가 탈당시켜달라고 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밀려나셨어요. 네. 그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그때 그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 제가 찾아간 이유는 제가 민주당 원내에도 이 문제를 제기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쓰레기 이 발언에 대한 답변은 이재명 대표밖에 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고 그때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저의 말에 자그마한 코멘트라도 뭐 할 줄 알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고 마음이 좀 상했겠다 뭐 이러면서 좀 위로해 이런 말도 있을 줄 알고 제가 찾아갔었는데 일절 아무런 코멘트도 안 하고 제가 떠난 다음에 주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런다고 뭐 공천 받겠느냐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옆에 의원들이 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대단히 참담한 그런 심정도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 전문가시니까요. 북한 문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어린 시절에 북한 내부에서 샛별 장군 이런 그 호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샛별이란 용어가 통상 후계자에게 쓰는 용어입니까? 김일성 때, 네. 김일성 때 제일 처음에 수령이라는 칭호를 받기 전에 뭐 북한에서는 뭐 한별, 별이 하나다, 뭐 그런 그 다음에 조선의
우리는 샛별한데 북한은 새 이렇게 해서 좀 표현법이 약간 다른데요. 중간 시읒이 없군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로 됐을 때는 광명성 또 별칭호를 줬습니다. 왜 북한은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령과 후계자의 그 호칭이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만일 이 김주애가 샛별 여장군 이런 칭호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구도는 절차가 마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절차가 시작됐다도 아니고 마쳤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때도 예. 제일 처음에 부여받은 지위가 김대장이었습니다. 김대장. 그게 2009년 1월인데 네. 그때는 벌써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임명한다라는 걸 다 해놓고 당 전원회에서 그것을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주애는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자를 당 전원회와 같이 아직 당에 입당할 연령도 안 됐거든요. 당 전원에서 공식화하기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해서 미성년자의 입당 기준 연령을 낮출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칭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하나는요. 지금 북한 관영 매체를 보면 매우 이상한 네. 그런 징조가 보이는데 어떤 징조냐. 얼마 전에 자기 딸하고 중요한 문건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진을 크게 내보냈습니다. 예. 연회탁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가 될 때 그때 어떤 사진을 내보냈는가 하면 복도에서 사무실도 아니고 복도에서 이렇게 문건을 같이 보는 사진을 내보는데 그때 그 사진 제목이 뭐냐면 사업 토의상 해가지고 모든 사무실과 집에 의무적으로 걸어놓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령과 후계자가 업무를 공유한다. 공동통치 이미지거든요. 이걸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은 그 10대 딸을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지금 통치를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딸과 공유하면서 상의하면서 한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아, 네. 이거 아주 그래서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어쨌든 후계자의 그런 그 성격으로 간다고 상당히 보여지는 징후들이 있네요. 예, 이게 단순한 딸 바보 아버지 행보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이제 정찰 임무에 착수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뭐 백악관을 찍었느니 펜타곤을 찍었느니 근데 이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아요. 해상도나 이런 건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보세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궤도 진입은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 판단은 이건 100% 러시아의 지원과 방조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그 행사장에요. 완전히 다 새로운 새 옷을 입고 행사복 차림을 하고 다 도열하고 쏘았습니다. 이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쏘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 단 왜 공개하고 있지 못하겠냐. 러시아가 아직도 광학도가 심혈한 해상도가 좋은 그런 광학 설비까지는 안 준 것 같아요.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대단히 영악한 나라입니다. 지금 포탄과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가면서도 한 번에 러시아는 절대 바지 안 벗어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북한과의 거리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한 번 진입시켜놓고 이제 북한은 또 포탄과 장비를 주면서 다음 위성에 올려놓을 그런 광학도가 좋은 장비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지금 군사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북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수개 위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궤도에 진입할 기술을 줬는데 그 광학 기술은 아직 안 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애들이 집권하면은 못 찍게 하거든요. 뭉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강운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22마리가 이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식사를 언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 한 반쯤부터는 이제 오전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하원 준비해서 3시 반에 이제 하원을 시키고 있죠. 저희가 반려견 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뭐 변이나 치우면서 뭐 돈 번다든가 뭐 이런 약간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습득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개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냥 반려견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들이 하네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하네스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차는 줄.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 산책을 나가면 먼저 나가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한 후에 하네스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영하권의 바람도 불어서 약간 춥지만 낮에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서쪽에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8도, 강릉 13도, 대전, 전주 10도 등 전국적으로 6도에서 14도 분포로 특히 남부와 제주의 경우는 1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서울 기준으로 영하권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이 3도, 모레 같은 경우는 내일보다도 2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이 모레의 기압 배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이날은 바람도 불고 또 먼 바다의 파도도 높아지고 또 비도 곳곳에서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동쪽의 건조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영동과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산지 대기가 당분간 건조하겠고요. 그 밖에 영서와 경상권의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뿌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 습도는 5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희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 현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사선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수석보다는 그게 더 막 경력이 더 세 보이는데, 그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뭐 억울할 거는 없는데요. 예. 이게 정무수석이 이제 가장 최근에 근래에 이제 직책이었으니까. 최근 직책이었으니까. 예. 그걸 예. 좀 많이들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번 주에 있었던 거 일단 한번 좀 최근 거니까 여쭤보고 갈게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물러날 것 예상을 하셨었나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조금 엇갈리죠. 이재명 대표는 예측 못했다라고 하고 또 뒤에는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장면 자체는 이게 뭐 몰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렇죠. 어쨌든 대표는 예상 못했다. 원내대표는 예상했다. 그거네요. 근데 네.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사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꼼수가 아닌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이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무슨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뭐 이거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국회는 탄핵이면 탄핵 절차가 있고 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틈새를 쉽게 말해서 시간차 방어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틈새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사표 내고 대통령하고는 사전에 사인이 있었다는 듯이 바로 그냥 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허를 찔렸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정 뭐 이런 거는 사실 고지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천상 이제 이 스스로들의 이제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이나 이제 언론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을 건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늘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겠다 이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후임자가 또 올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후임자가 오면 사실 민주당 마음에 드는 후임자가 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툴 여지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이제 민주당 주장이 있고 몇 가지 이제 그 근거들을 또 민주당이 제시를 했는데 후임은 이동관 위원장처럼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법 내지는 과도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탄핵까지 끌고 가게 되는 그런 허점들을 남길 것이냐 그 점은 이제 모르죠. 그래서 뭐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이 이제 후임이 오게 되면 이동관 위원장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그러니까 탄핵 뭐 이런 것을 민주당이 다시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빌미를 주지도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국회에서의 또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쌍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국정조사 추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8일에 본회의가 열려요.
쌍특검법 처리될 것으로 보세요? 뭐 저는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미묘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 상황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제 제2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이 과반수 찬성해서 3분의 1로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채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 구조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말 압도적인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 총선은 치러야 돼. 그런데 거기서 공천 못 받는 사람 혹은 또 이 잘리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시기 이런 거거든요. 당내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이제 분출되는 시기라서 이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거부권이 무색해질 수도 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나 몇몇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과 조금 이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12월 27일 그리고 그 이유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거부권을 이 경우도 역시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여론이 엄청 높아요. 과거 특검보다 훨씬 높아요. 특검 사례보다. 그러면 이 여론이 쭉 주도하고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권에서는 총선 치르는데 악재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갈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용산발 이 낙하산 공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와중에 이 특검법이 처리돼 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해도 총선을 치르거나 이후에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나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 이래저래 국회에서의 여야 강대강 대치는 좀 거의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심해졌어요. 네, 저는 뭐 첫 번째가 대통령에 있다고 봐요. 과거 뭐 아예 야당 대표 그냥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보시다시피 용산발 그립이 그냥 여당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저렇게 해버리면은 여당도 야당하고 이 할 수 있는 정치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이 강성 대치, 강한 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세진 거죠. 그 민주당 질문 한 두 가지만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이상민 의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상민 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까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탈당을 하셨어요.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고쳐쓰기 어려울 지경이다. 좀 강도가 좀 셌는데 어떻게 보세요? 탈당에 대해서 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과거의 이제 탈당 사례들 보면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우선은 상대 당에서 아예 이거를 이상민 의원 탈당하면 뭐 기꺼이 받겠다는 둥 이거 완전히 부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라졌었어요. 제3당을 창당을 한다든가 혹은 본인이 제3세력에 들어가서 하든가 무소속으로 나오든가 뭐 보통 그런 사례였는데 아예 그냥 여당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여당도 어서 오십시오 뭐 기꺼이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정치퇴행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건 정치 도의하고도 관련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여당이 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 탈당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이제 기록될 것인데 뭐 나가도 저는 별로 뭐라 그럴까요? 후유증?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장, 충격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고요. 아예 그냥 저쪽에 간다고 뭐 선언하다시피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파급력이나 이런 거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없고요. 가는 길이 뻔하고 그다음에 뭐 세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예 예고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는데 이상민 의원이 5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선 때 공천 못 받아갖고 다른 정당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살아왔어요. 자유선진당 가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막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게 이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 직격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발목을 잡을 거다. 저 사법 리스크로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치활동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활동은 사실은 재개를 했던 거죠. 귀국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뜻대로 이제 안 되신 그런 경우고요. 이제 총선 임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이제 비판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 효과, 임팩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제고시키는 자기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네네. 근데 하여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소위 말해서 이제 신당이나 민주당 이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부인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한쪽으로는 그런 것을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각이 선다든가 뭐 이런 거는 또 달리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나 싶은데 신당이나 민주당 이탈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안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나 이재명 대표의 문제 그리고 총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진정성 있게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 진풍경들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 만들겠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튼 뭐 사실이 어떻든 간에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측근 의원들 같이 했던 의원들 뭐 구속되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신당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그리고 당대표 지냈던 사람이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안 해주고 이상민 의원은 뭐 조금 다른 경우지만은 본인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탈당수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또 국힘에서는요 그렇게 탈당한 사람들도 받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 조정훈 의원 이런 사람을 인재를 뭐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인재 영입위원 아니 영입위원이고 그 영입위원이죠. 그다음에 뭐 조강한 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인재처럼 영입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대선 때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이 인재 영입이라고 이게 창당, 신당, 탈당 이런 것들이 아무 명분 없이 진행이 되고 예전에도 하지 않았던 정치적 행위들을 하니까 이건 구정치도 아니고 희한한 정치 그런 정치적 짓거리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금도가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의 신당 창당은 정말로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데 본인이 무슨 이거 뭐 검찰 개혁당 해야 되고 윤 정권 퇴진당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당의 마이너스라고 제가 보십니까? 있던 없던 민주당 탈당을 했던 그때 사건이 되니까 해서 했으면은 최소한 신당을 갖고 새롭게 자기 보신을 하고 자기 정치를 하려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그렇죠. 그 이제 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당에서는 이제 혁신이발로 중진들, 친윤 인사들 험지 출마 이 요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이 뭐 이제 뭐 시한이다 이런 얘기까지 던져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우선 좀 이렇게 뭐 딱 이렇게 간명하게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거다. 그다음에 뭐 윤핵관 김기현 대표 뭐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하고 뭐 이렇게 딱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딱 단선적으로 구분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김기현 대표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단 본인이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그런 걸 하고 당 대표는 유지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혁신위안을 최고위에서 통째로 받고 이런 거는 어렵게 돼 있어요. 혁신위안. 절차상 그렇죠. 절차상 원래 공관위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또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세칙으로 총선하는 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건데 그거는 최고위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에서 뭐 공관위에서 의견을 내서 세팅할 수도 있는데 시기상으로는요. 최고위에서 공천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관위가 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밍상 그렇습니다. 공관위 내가 보기에는 더 늦게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규정을 고치면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월 말에 뭐 혹은 1월 중순에 뭐 초중순에 공관위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은 세칙 만들고 룰 세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2월부터 바로 경선하고 공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핑계 같은 얘기고요. 혁신위안은 최고위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당규에 관한 사항은 당무위에서 당헌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주로 좀 뭐 험지 출마 요구라든가 뭐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한 뭐 헌신 이런 얘기는 주로 정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기 어렵게 돼 있다. 하나는 험지 출마 헌신 요구하고 대표를 포함해서 하나는 또 용산발이나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도 그냥 경선하자. 낙하산 안 된다. 전략 공천 안 된다. 이런 안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또 용산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검사 출신이나 용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경선하면 국민의힘 현역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험지로 가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최소 의석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 황금지역구예요. TK, PK, 강남벨트 뭐 이런 데 아니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 2 용산발 내지는 검사 출신 플러스 알파들이 1, 2 가는데 경선해가지고 현역하고 어떻게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인재영입위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인재영입위는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 정도 그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천을 전략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인재 영입위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1, 2 용산발 공천이나 이런 것에 전략 공천 창구가 될 거다. 그래서 상당 정도가 이걸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소화할 거다 했는데 이철규 위원장이 경선 원칙으로 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많이 치러보셨지만 전략 공천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특정 누구를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한다 그랬을 때 문제지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가끔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그건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되거나 이런 문제고요. 참고로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기준도 다 정해놨어요. 현역이 유고되거나 탈당하거나 못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 전략 지구 지정을 하고 여기는 경선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쪽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선을 통해서 용산 검사 플러스 알파들이 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여론조사 관련해 고지사항 전해드립니다. 미디어 토마토 자체 조사로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 조사 방법은 무선 ARS. 조사 기간 11월 25일, 26일 양일간.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60.5%, 반대 31.1%, 잘 모름 8.3%였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엔 수원 지역에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졌어요. 이 사건 정리해보죠. 네, 수원에 사는 정 씨 일가족들이 벌인 사건이고요. 피해 접수가 시작된 거는 한 2달 좀 넘었어요. 지난 9월부터였고 처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빌라 전세금 못 받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규모도 워낙 크고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관이 돼가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규모가 컸는데 이 정 씨 일가족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에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갖고 있었던 건물만 51개였습니다. 요거는 건물 숫자예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 이렇게 개수로 치면은 800채가 넘었다라고 800채. 합니다. 네. 경찰 고소 건수만 468건이고요. 지금 추정되는 피해액은 709억 원입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엔 피의자 정 씨 부부가 구속이 됐죠? 네, 지난 1일이었고요.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원래 검찰은 3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정 씨 부부하고 아들 이렇게 3명이었는데 이 법원은 부부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도망에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3명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족회사를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이번에 영장 심사를 할 때도 역시 핵심은 고의성 여부였는데 이게 전세 사기 사건들이 보통 이제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사례도 가끔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이런 점을 주목해서 검찰은 그 검증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고의성. 네,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봤고 또 여기 더해서 공인중개사 5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피의자들이 구속되고 이제 처벌받는다 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안 된다는 게 늘상 그렇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 이제 전세금은 특히나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었고요. 1인 시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도 열 계획이고요. 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원 대책도 보완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이미 정부가 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긴 했었거든요. 워낙에 기승을 부렸었잖아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들한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사기 대상이 됐던 그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우선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좀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 회복을 좀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비율도 좀 적고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자기 돈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근생 빌라라고 해가지고 상가인데 여기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전세를 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집주인이 잘못을 한 건데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돈을 또 못 돌려받게 되는, 그러니까 아예 피해 대상자 지원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자체를 복구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법이 이제 해주는 거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그 빌라왕이라 불렸던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이제 경찰에 꽤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범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건물을 이 정씨 일가가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빌라왕 초기에 이제 김모 씨라고 했는데 수도권에 1139채를 보유했었어요. 그때 피해액은 17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좀 이 사건들을 쭉 한번 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이렇게 빌라왕이라고 지목된 인물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도 작년에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서 200채 보유했던 빌라왕 정모 씨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난해 7월에 숨졌습니다. 근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지난해 7월에 숨졌는데 지난해 8월에 또 잔금을 치르는 그런 거래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이런 이 전세 사기 사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범도 있고 배후 세력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몸통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외에도 청년 빌라왕 송모 씨 역시 지난해 12월에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원 정씨 일가 요 사기 사건을 보면은 피해액으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7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수법이 다 비슷한데 이 매매가랑 똑같이 이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준 다음에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안 들이고 무한정 집을 사면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짧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 되면서 빌라 전세 기피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집계를 하는 게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비아파트가 20% 아래로 이 전세 거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2011년 이후에 처음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고 해요. 이제 결국에는 그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를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서 끝내고 3부 곧 이어지겠습니다. 보도를 가로수와 전신주가 가로막아 차도로 다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공정해요. 기준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급식카드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공익민원이나 국민 제안이 거절돼 속상하셨나요?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구제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이 신청한 정책 아이디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는 적극 행정 국민신청. 국민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속적인 금리 동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연말에서 연초까지 우리 경제 어떤 모습 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또 동결을 했어요. 금리 동결의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7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또 인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한미 기준금리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또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될 필요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도 많고 인하해야 될 필요성도 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요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선 가계부채가 느는 상황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은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GDP 대비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대략 한 1,9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900조 원에서 예를 들어서 1,910조 원, 1,920조 원, 1,950조 원 이렇게 늘어나는 수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절대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GDP를 비교했을 때 GDP를 분모해 놓고 가계부채를 분자해 놨다고 생각해 봤을 때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1.4% 증가하고 내년은 예를 들어 한 2% 정도 증가한다. 네. 그럼 그 정도 경제 규모, GDP의 증가 속도에 맞춰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그 안쪽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또 상당한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득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채 부채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높은 금리에 이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대출 금리 연말 또 연초에 어떤 곡선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최근의 금리 흐름을 말씀드린다면 맨 처음에 첫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7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23년 1월 달에 한 번 인상하고 그 이후로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했는데 시중금리만 급격히 치솟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금리를 움직이는 여러 동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월, 11월 정도가 시중금리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을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시중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기준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만큼 시중금리가 선행해서 먼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수순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번엔 산업 생산 지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11월 말에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 생산 지수를 보면은 전월보다 1.6%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산업 생산이라고 한다면 뭐 제조 기업들의 생산 규모가 줄었다. 혹은 제조업 말고도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도소매 유통이라든가 금융 서비스, 뭐 각종 서비스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해드리는 이 방송도 역시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이런 모든 생산이 결과적으로 줄었다. 전월보다 더 줄었다라고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연말로 갈수록 좀 좋지 못한 흐름, 경기 침체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어떤 통계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또 중국 시장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중국 요즘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도 매우 안 좋습니다. 방금 우리 한국 경제의 산업 생산 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만 네네. 중국 경제도 뭐 역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에 그 청년 실업률을 갱신 또 역사상 정점을 2번 연속 갱신하고 그리고는 8월 15일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고물가가 숙제인데 중국 경제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상하게 소비자 물가가 왜 중국은 마이너스일까? 그만큼 수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든가 소비자들의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 정도까지입니까? 네.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5.0 내년이 4.2%로 여전히 성장률 그 자체만 보면 높을 수 있지만 성장률의 레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IMF도 중국 경제를 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공교로운 수치인데 지금 5% 4.2%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잠시 또 하나 여쭤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잖아요. 네네. 한창 높을 때 이게 5%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4.2% 정도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 같긴 한데 여하튼 5%, 4.2%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5% 이상을 찍었었고요. 네. 그리고 4.2%를 밑도는 수준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이고요. 답변을 또 드린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왜 떨어지는가 두 가지로 요인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 그리고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 인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곧 인하할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김칫국 마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시장의 기대감만큼 이런 국채 금리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선행해서. 그래서 신용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신용물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가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을 계속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국채 금리가 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불안한 요인들이 많아져서 국채 발행량을 좀 축소하기로 의사결정한 것. 그것이 이제 신용물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는 언제쯤 인하가 시작될지 약간 뭐 김칫국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쯤 인하가 시작될지 이런 건 대략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는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책금리,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이 기준금리는 역시 미국 중앙은행도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안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곧 물가 안정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그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역시 미국 물가가 2%라는 목표 물가에 근접해 가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금의 시나리오대로 전망치를 말씀드린다면 24년 3, 4분기 정도면 목표하는 2%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르면 3분기, 늦어지면 4분기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서 4분기 사이로 보면은 얼추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망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거래량이 뭐 뚜렷하게 늘어나는 구조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거래량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관망세라고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는 좀 관망해 보고 시장의 판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사든가 팔든가 하자 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들. 그래서 관망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강남권 일부 아파트는 막 6, 7억씩 떨어지긴 한다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휘둘릴 필요 없이 관망세라는 건 이제 좀 더 지켜보자 그런 뜻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기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6, 7억씩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러나 역시 여전히 6, 7억씩 오르는 아파트도 있는 겁니다. 기사화를 위한 그런 기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 강남구의 평균 등락률,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 등락률이 마이너스 0.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 7억씩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기사에 해당되고요.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될 것이고 또 그만큼 오르는 아파트도 동시에 있는 그런 관망세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증시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0월 말에 저점 찍고 서서히 회복하는 모양새인데 연말 연초 어떤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말 연초에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발 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이라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지금보다는 조금 괜찮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 그러니까 2,500선에서 600, 700선을 향해서 완만하게 그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쓸 만큼 강한 상승장은 아니겠지만 뭐 나쁘지 않은 주식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not bad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교수님이 이제 이 시기에 눈여겨 보시는 그 분야 섹터 있을까요? 네, 저는 반도체를 꼽고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재고 면에서 23년 1, 2분기에 좀 바닥을 찍었고 가격도 그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수출을 견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감산 조치에 따른 그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면에서 관심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이 지난해 말에 2천만 원 초반대였는데 이제 5천만 원을 넘었어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 2배 훌쩍 넘겼다 시가총액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상승의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첫 번째는요. 이 비트코인이야말로 주식시장보다 더 민감한, 더 선행성이 강한, 더 그런 위험성도 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먼저 작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선행적이죠. 첫 번째는 그러하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23년 끝자락으로 가면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공격적 투자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비트코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으로 낙동강 의성휴게소로 조금 지난 곳에서 사고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해서 2차로는 통행 가능해졌고요. 2km 구간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는 서김해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고요. 동김해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신갈에서 기흥 동탄까지나 옥천 부근의 정체가 모두 사고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질과 재소자 막교환을 이유로 일시 휴전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일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휴전 기간을 더 길게 가지면서 인질과 재소자 막교환도 더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왜 휴전이 더 연장되지 않고 전투가 재개됐죠? 일단 이스라엘 쪽 얘기로는 그 하마스가 이 약속을 어기고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은 사실은 하마스가 제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너무 폭격이나 이런 걸 못 견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렇죠. 빨리 끝내려면 뭔가 전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렇게 좀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그러한 그 전쟁의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하마스의 이번 전쟁을 기획했던 야히야 시누아르라든지 하마드 데이프 이 두 명이 아주 핵심 인물들을 생포를 하던가 아니면은 사살을 하던가 해서 구체적으로 제거했다라는 거 뭔가를 보여주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함부로 무너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자 남부 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 협상이 잘 안 제대로 이제 타결이 안 된 게 여성하고 어린이 이제 석방 이거 갖고 의견이 갈렸었나 봐요. 네네. 하마스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을 지금 석방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마스는 아마 그 아이들은 석방할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여성인데 이스라엘 측의 얘기와 달리 하마스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여성들이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 지금 그게 하마스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이거를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게 보니까
예비군 복무할 수 있다고 40대 50대 여성을 지금 군인이라고 저쪽에서 우긴다 이제 이런 또 반박은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양측의 주장들이요 항상 자기 유리하게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양측 근데 하마스 쪽에서는 그걸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어요. 하마스가 네. 이제 3일 날 밝힌 건데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 지구 주민이 700명 넘게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집계한 어떤 사상자라든가 민간인 인명 피해 규모 이런 것들도 상당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 사상자들도 전쟁이 끝나 봐야지 아는데 하마스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유엔에서 집계하는 게 다 달라요. 차이가 네, 많이 나요? 네,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마스 쪽에서 주장, 즉 그 가자 쪽에서 주장은 700에서 80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사이에, 24시간 만에. 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로 이제 가자지구 북쪽을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전투 재개된 이후에 특히 집중적으로 남쪽 가자지구 남쪽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북쪽은 전쟁이 끝났고요. 그 북쪽은 전쟁이 끝났고 오늘 자지라 방송에서는 하마스 쪽의 이야기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쪽에서는 전쟁이 끝난 상태인데 사실은 이스라엘군이 철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전가를 전혀 얻지 못했다. 그리고 하마스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철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쪽으로 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쪽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북쪽 공격하겠다고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남쪽으로 다 내려가라고 그래놓고 지금 남쪽을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앞서 언급했던 두 지도자들이 남쪽에 지금 터널에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기획한 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 총사령관이라고 쓰는 야흐야 시나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무장 조직의 그 지도자인 무하마드 데이프 이 두 사람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북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내려가라고 해놓고 지금 남쪽을 때리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국제사회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 한 230만 명 정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네. 현재 180만 명이 난민으로 분류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많이 가 있나 봐요. 네. 근데 그 남쪽에다 대고 계속 때리니까 사실 네. 이제 생지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어저께 폭격한 부분 중에서는 안전하다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갸우뚱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10월 말부터 이제 지상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연설을 했는데 지상작전을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상작전을 더 확대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사실은요. 예.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때리면 다 전쟁이 끝날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건 육군입니다. 지상군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고전적인 방법에서 전쟁에서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지도자라든 지도급들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남쪽에 지상군을 넣었을 때 민간인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상군들도 천하무적이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측의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현재로서 네탄야후 정부로서는 국민한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강박한 힘이 강하고요. 또 하나 어차피 지금 네탄야후 총리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전쟁을 좀 길게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최악의 상황들이죠. 오죽하면 최대 우방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제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캐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랬어요.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너무 많이 죽었고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스라엘은 일단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3주 전에
2, 3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지금 이쯤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야 돼요. 가닥이 잡혀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미국으로서도 좀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갤럽 조사가 지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요.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63%가 지금 가자에 대한 폭격을 반대하고 있어요. 공화당은 23%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의 아주 적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 18세에서 34세가 67%가 지금 공습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색인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백인 계통 사람들은 64%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됐을 때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차기 대선에서 자기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공습하면은 미국 민주당 지금 그 여당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그렇지만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다음 차기 대통령 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나쁠 건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게 뭐 미국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도 9.11 때 아프가니스탄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 그렇게 처절하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마스를 이번에 끝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가 뭐 지금 공습 때문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처음 테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피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소신 공양으로 세상 이치를 몸소 보이셨다고 애도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인연의 섭리를 열반송으로 남겼습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조계종은 법구를 용주사 천불전에 안치합니다. 12월 4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여러분은 학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워요.